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투 시작합니다. 네,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요. 이제 대선까지 9개월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민주당 내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입당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주자들의 대선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제까지 조직 구성에 집중하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현직 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출마 선언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모습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당내 경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1일 전후로 출마를 공식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비슷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지만 선두주자인 이 지사와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이런 점에서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저조한 정세균 전 총리는 일찍이 17일쯤으로 날을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대선기획단 출범이 이번 달 초에서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9월 본경선은 아니어도 7월 초 예비 경선은 조금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 시기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핵심 참모진을 구성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은 제1야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여부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면서 국민의힘 안에선 윤석열 입당설을 띄우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윤 전 총장 측근도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100넘버 2번, 그러니까 국민의힘 기호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야권 통합을 거쳐 최종적인 2번이 되겠다는 뜻이라며 입당이 임박했다는 관측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전국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쇄신 행보에,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에 집중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선 의원 68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그동안 들은 쓴소리를 전했습니다. 청년주거 안정화 정책과 군생활 여건 개선 방안, 코로나19 백신 휴가 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도 초선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앞으로도 당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혁신과 관련해 가장 관심이었던 조국 사태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선 모임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의 설명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따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고요.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도부에서 종합해가지고 발표한 것이고, 또 우리 초선 의원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반성문을 통해서 제기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선 의원들조차 조 전 장관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건 결국 그만큼 민주당이 당내 갈등 비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텃밭이자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의 목소리를 내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원동력을 창출한 것이기도 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새마을운동 노래를 부르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TK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이후 당대표 후보 연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중진 후보들 사이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논란에 휩싸였던 지역이 바로 TK 지역인 만큼 중진 후보들은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 전 의원과 친밀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공군 여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유족 측은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부사관 3명을 고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 부사관에 대한 추가 성추행 의혹 2건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공군은 이번 사건 관련 간부 2명을 조금 전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유족 측이 2차 가해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자 3명을 고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된 군 간부는 모두 3명인데요. 이들 가운데 2명은 이중사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간부로 알려졌으며 유족 측은 직무 유기와 강요 미수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1년 전쯤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간부입니다. 오늘 2차 가해 고소 대상자 가운데 1명은 군인 등 강제 추행 혐의도 적용되는데요. 또 다른 자리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일단 3명을 고소한다고 밝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고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방향은 크게 2-3가지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숨진 이중사나 남자친구를 상대로 회유를 했거나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있는지입니다. 또 이중사가 지난 3월 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10여일 후에 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서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휴대전화가 사건이 발생한 3월 초가 아닌 지난달 말에 압수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은 군사 경찰이 진행한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실 대응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네, 부실 대응이 있었다면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은 내부 감사 등이 아닌 정식 수사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도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 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에 따른 책임 추궁은 이 같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 등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후 숨진 사건, 직접 블랙박스로 확보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건 성비위 사건이 육해 공군을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지만 우리 군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2013년 육군에선 부하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오대위 사건입니다.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요. 거절을 당하자 10개월간 보곡성 근무를 시켰습니다. 결국 일기장에 피해 사실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눈물에 호소를 했습니다. 제가 자식을 딸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대한민국 여군 장교라는 그 명예에 정말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15탄으로 배치되고 나서부터 인간 이하로 대우받고 인간 이하로 성추행 당하고 왜 우리나라 여군들이 이렇게 성추행 당해야 됩니까? 우리 군은 변해야 됩니다.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해군 본부 소속 여성대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상관이었던 대령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대령은 긴급 체포됐고 구속됐지만 가해자에게서 성폭행 진술을 처음 받은 건 딸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군은 성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저한 처벌과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성공기 위반자는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것이 육군의 입장입니다. 2015년 3월 국방부는 원아웃 퇴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이 되면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군내 성폭력 처리 절차, 즉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군은 2015년 방위사업 비리로 지탄받고 성폭력 사건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제2의 창군을 기치로 대대적인 문화 쇄신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직속 상관이 부하 장교를 성폭행하고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군대 내 성비위가 끊이질 않자 2018년 문재인 대통령도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시는 국민 누군가의 소중한 딸, 아들이 부당하게 희생을 강요받거나 목숨을 잃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신다고 해서 방송국 분들이 오셨어. 지난 3월 사건 발생 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도 전에 가해자와 직속 상관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린 공군 중사는 결국 억울함과 힘겨움을 영상으로 남기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도 뒤늦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내 군 식구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딸을 보낸 어머니의 절규였는데요. 우리 군은 이 목소리를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또다시 말뿐인 대책만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 멀어지지 않도록 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 숨진 공군 중사는 석 달 전 성추행을 당한 뒤 자신의 부대뿐 아니라 군사법당국, 심지어 국회와 외부 기관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요. 이 죽음을 정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있는 건지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모시고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군 당국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바로 구속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지난 3월에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석 달 만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접하시면서 군 출신이시죠?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첫째,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이중사가 네네. 군에 신고를 했고 예. 군에서는 조직보, 부대를 보호하겠다는 일탈된 충성심.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보호하려 한다.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부대가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진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부대의 사기가 떨어진다. 네네. 그래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예. 회유하려는 의도가 이 공군 부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대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 군대 내에서는 네.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 그래서 외부 기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초기에 강하게 개입을 하면 안심을 시키고 이 부실 수사나 축소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러한 성추행, 그다음에 가혹행위 이런 부분은 언제 빨리 개입을 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느냐 예. 이렇게 하면 막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성비위 사건이 군에서 한두 번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아웃제도 도입을 하고 네네. 제도는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현실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네. 이 공군 중사가 22일 네.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냥 단순 변사 이렇게 처리가 됐다고 네.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예. 가능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단체, 부대에 대한 어떤 충성심.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에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고 예. 법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수사에 인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군에 충성하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이건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군 내에 여러 근무자, 장교들도 있고 동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 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특히 이제 비행단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같은 울타리 안에 같이 사는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료, 그리고 평소에 아는, 그러니까 헌병이나 검찰이나 이게 민간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인 겁니다. 예. 그래서 동료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보호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피해자도 동료고 가해자도 동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외부로 문제가 커지는 경우에는 부대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는 이 부대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피해 당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네. 3월 초에 성추행 피해를 당했잖아요, 이 공군 중사가. 네. 그리고 바로 상관에 신고를 했고, 네. 그러면 부대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분리하고 격리하고, 보호하고. 예, 예. 그때 바로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자, 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첫 단추가 잘못 꿰진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하는데 네. 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째는. 예.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고요. 그 적극적 수사를 통해서 신뢰를 줘야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그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처벌하고 피해를 입지 않겠다.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가해자가 오히려 가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 네. 그리고 직속 상사는 없었던 일로 해주면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군에 근무하실 때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직접 당하셨다고요? 예, 저는 예. 방산비리에 대해서 예. 내부 고발했고 예, 예. 저는 당연히 수사를 해서 네. 비리자를 처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처벌을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푸는데 제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 군복을 벗었습니다. 예. 그만큼 군대 내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구조다. 네네. 지금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있지만 예, 예. 이게 군사법원법은 네.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사사건을 군 자체의 수사기관이나 심지어는 재판도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맡겨놓고 앞으로 잘해라. 이 말을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책 이야기할 때 좀 그 말씀 해주시고요. 네. 자, 이 피해 군인 이 공군 중사는 군 경찰, 네. 검찰, 특히 국회 국방위에도 가족들이 호소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외부기관에도 호소를 했고요. 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제대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하고 예. 차마 자해사망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안일한 대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군 당국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국회 국방위는 그럼 뭐 했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 국방위에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국방위까지 국회 국방위에 누구까지 다 국회의원들 모두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모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니고요. 알고 있었습니까? 예. 그거는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예, 예. 일부가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지금 국회 국방위에서 대책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예.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 항상 그래왔어요. 윤일병 사건 때도 그렇고 다른 사건 때도 그렇고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뭐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재발 방지하겠다. 근데 이런 문제를 국방위에서 뭐 심각하게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인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마치 국방위가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국회 자체가 국방위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 저는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2달 넘게 고통받고요. 네. 찾아다녔습니다. 피해를 네. 좀 회복시켜 달라고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죠. 네. 그리고 20비행단이 전투비행단 20비행단인데 소속 민간인 성고충 전문 상담관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전문 상담관을 만나서 피해를 이야기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여 차례 면담을 했다고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여 차례 면담을 했으면 뭘 대책을 내놓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담관이 민간인신 분인데 예, 예. 일단 첫째는 상담관이 갖고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예. 그냥 들어주는 것이지 그 상당관의 어떤 이 권한이 있었다면 네. 그 헌병이나 검찰에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거에서 문제를 삼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상당관이 네.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외부로라도 네.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만약 상당관이 외부로 신고를 했다, 그럼 상당관이 해고될 겁니다. 부대에 누룩 끼쳤다로. 이런 알겠습니다. 구조라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자, 이 구조 바꿔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구조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네. 대책을 세워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도 지시를 했고 예. 그리고 군 자체 내에서도 국방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예. 했는데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군은 특수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권이 독립돼 있습니다. 수사와 네. 재판권이. 예. 그래서 군 자체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네. 그래서 국방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국방 옴부즈만 제도.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네. 그래서 군에서 일어나는 인권, 성추행, 예. 가혹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에, 그러니까 국회의장 밑에 있는 예. 그 군인권보호관이죠. 네. 군인권보호관 국방옴부즈만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직접 조사를 하거나 예. 최소한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네.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든가. 자, 이번 건 같은 경우 만약에 예.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군인권보호관에서 예. 직접 직권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충분히 예. 가능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근데 그 옴부즈만 제도가 왜 도입이 안 된 겁니까? 2014년 윤일병 사건 때도 예. 도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합의까지 다 됐고 구체적인 조직까지 나왔습니다. 네. 법안도 나왔고. 예. 지금 관련 법안이 지금 11번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게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거네요? 예. 왜 그런 그러니 거죠? 상정도 안 된 건데 상정도 못 됐습니까? 그냥 이런 식입니다. 지금처럼 적극적 의지를 보여요. 예. 때가 되면 다른 이슈에 묻힙니다. 아. 그러면 또 조용해져요. 또 예. 다른 일, 또 정치 일정 쫓아가다가 또 한 번 터지면 이번엔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그 군복지기본법 거기 42조에 예.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 법정 조항에 따라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 국방위가 이번에 어떻게 이 사건 진상조사하고 또 법과 제도적 장치 어떻게 마련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작년도 11월 달에 그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립에 관한 법안이 지금 네. 안건 상정돼 있습니다. 상정이 돼 있군요. 예. 예. 근데 소관위에서 심사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처리 안 하고 처리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은 속기록 봐야겠네요. 봐야 어떻게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국방 옴부즈만이 지금 권익위에 있고요. 예. 인권위에 있고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이번 사건이요 진상조사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지금 군 검찰단이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외부 기관에 맡겨서 좀 철저히 조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청문회 특검 주장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족들은 군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그런 네. 입장이죠. 네. 예,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예. 군 내에서 네. 군인들에 관련되는 것은 외부 수사기관이 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지금 군 검찰단에서 하고 재판도 다 군에서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 수사기관에 안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어떻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리고 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 진실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이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만 외부 사법기관에 맡기는 방안은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는군요.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예. 이 사건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집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이 젊은이가 군복무를 예. 하다가 그렇습니다. 죽고 나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예. 막아야죠. 예방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런 걸 지금 못한 우리 국가 정부 그다음에 국회 특히 저는 국방위에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예. 국가기관에 있는 현재 조직을 통합해서 예. 묶으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의 고통 절규, 누군가 손을 내밀고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면 이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말뿐인 조사가 아니라 진짜 진상조사,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 대책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영구 차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 수사관이 이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퇴근하는 모습을 또 당시 경찰서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제 공개된 이 차관의 폭행 영상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의 집으로 향하는 택시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목적지에 다 왔다고 안내하자 이 차관이 다짜고짜 욕을 하고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너 뭐야? 우리 택시 기사야, 택시 기사. 얘기하지 말라고. 네? 신고할게.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여 만에 공개된 37초짜리 짧은 영상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언하고 폭행까지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이용구 차관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블랙박스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변명의 여지 없이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단순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었다는 건데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기여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합의 이후 기사에게 전화해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고 요청하긴 했지만 이는 택시기사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기사가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돼 송구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뒷문에서 내려 깨운 것으로 말하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합의가 이뤄진 뒤에 택시기사와 진술 내용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간혹 있는 일이라면서 당시 변호사로서 도의적으로는 비난받을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당시 경찰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씨와 당시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SD카드를 되찾으러 온 택시기사를 만나 휴대전화에 담긴 폭행 영상을 함께 봤는데 안 본 거로 하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영상을 보고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내사종결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고 퇴근하는 모습을 진상조사단이 당시 경찰서 CCTV로 파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 서초소장은 가해자인 이 차관이 유력한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고 형사과장도 같은 날 업무용 컴퓨터로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서초서가 조직적으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진상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당시 이제 폭행 동영상 또 택시기사 인터뷰가 공개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죠.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 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차관을 곧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순 폭행 사건
줄 알았는데요. 지금 네. 영상이 공개된 거 보니까 단순 폭행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경찰에서 단순 폭행죄로 적용을 하고 예. 그럼 단순 폭행죄 이제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혀 예. 처벌받지 않고 그냥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저 내용이 너무나 명백하게 예. 단순 폭행이 아니고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 폭행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해졌어요. 예. 근데 사실은 예. 전에 경찰들이 좀 변명을 했잖아요. 네. 그 거짓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거짓말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예. 저 운전자를 저렇게 지금 뭐 목을 감싸는 행동이 폭행인데요. 네네. 운전 기사에 대해서 손을 일단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현재 예. 특가법에서 운전자 폭행은 예. 협박을 한다거나 협박도 안 되고. 아니면 폭행이죠. 예. 근데 지금 이용구 전 차관 지금 아직 차관이죠. 수리가 안 됐으니까. 예. 이용구 차관이 멱살을 잡았단 말이에요. 멱살 잡고 흔들잖아요. 예. 그럼 이게 전형적인 폭행이고 예. 일반적으로 운전자 폭행은 꼭 모든 형태가 저런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전형적인 한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저게 있어요. 특가법을 얘기한 게 위험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예. 운전자 자체를 폭행하는 것 자체는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것도 또 일반적 운전자가 아니고 또 여객 운송 사업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택시랄지 대중교통 운전하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게 되면 이 위험의 어떤 정도가 굉장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엄벌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전에는요 그냥 정차한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정차한 경우는 일시 정차한 경우 승계를 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죠. 예, 엄벌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적용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단순 폭행이랑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좀 높아지는 겁니까? 근데 단순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운전자 폭행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도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합의하면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폭행죄하고 네. 운전자 폭행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차관이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금 운전기사에게 1,000만 원을 줬고요. 그리고 허위 진술을 좀 강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본인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아마 그 택시 운전사분께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군요. 예. 택시 안에서 자기를 폭행이나 협박했다고 하지 말고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이 운전기사분이 내려서 뒷문을 열어줘서 깨워서 나오는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면 사실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처벌하도 돼 있지만 예. 완전히 잠이 든 상태를 깨어서 차 밖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멱살을 잡히면 이건 운전자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용구 차관이 이제 변호사잖아요. 예. 이 구속 요건을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이 기사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는 원래대로 진술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네. 지금 뭐 블랙박스 영상이 또 삭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두고도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사실 실체적인 진실이 좀 밝혀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냐 이렇게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뭐 합의를 명목으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블랙박스단 예. 말이에요. 네. 그런데 블랙박스는 이제 택시에 딱 설치가 돼 있죠. 예. 그럼 블랙박스를 재생하는 업체에서 전용 뷰어를 통해서 블랙박스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자체하고 보기가 힘들어요. 예. 그 전용 뷰어를 보는데 이 운전 기사께서 그걸 자기 휴대폰으로 또 촬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 휴대폰으로 촬영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구 차관이 이 블랙박스를 좀 삭제해달라.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차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합의 이후 기사가 보내준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외부에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아니었다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가 예. 원래 원본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기사가 촬영한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워달라는 의미인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네. 휴대폰에 있는 영상을 지웠어요. 근데 원본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럼 원본이 언제든지 유포될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영구 차관은 휴대폰에 있는 걸 지워달라고 했다고 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영상이 증거가 되잖아요. 증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운전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증거인멸 혐의가 되는 거죠. 그걸 삭제할 경우에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 운전기사인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인 이영구 차관이 말을 맞추면 예. 사실 진실 밝히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결국 블랙박스가 발견됐는데 예.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술 취해가지고 운전자 폭행하는 경우 아니면 욕설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합의금이 50만 원에서 좀 많게는 한 200 정도 해요. 예. 저희도 뭐 사건을 하는데 200까지 간 경우 없는 것 같아요. 예.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에서 합의가 되는데 이 1,000만 원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이 1,000만 원의 송금도 이 운전자 본인의 계좌로 넣어준 게 아니고 딸을 이름으로 돼 있는 계좌로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영구 차관이 향후에 있어서 혹시 뭐 블랙박스 영상이 유포된다랄지 아니면 합의금과 관련 문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일반적인 합의금이라고 한다면 딸명으로 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합의금 1,000만 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물론 예, 이제 예. 본인 입장은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입장에서 예. 물론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과연 뭐 그랬는지 그건 약간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사실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영구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예. 그리고 이 운전기사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그렇게 입건이 했다고 지금 뭐 언론 보도가 예, 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택시 운전기사요. 그 증거인멸 공범으로 입건이 됐다면 어떤 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증거인멸 교사는요 원래 이영구 차관이 자기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본인이 직접 인멸을 예. 하면 예. 처벌받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현행법상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도록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예.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공범으로 증거인멸 한 사람은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인데 그냥 합의를 하면서 이걸 없던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공범으로 입건까지 하니까 예.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지난해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에 경찰이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 언론이나 당시 경찰에서는 모르는 그냥 일반 변호사인 줄 알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으로는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예. 곳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럼 이제 중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경찰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경찰이 너무 늦어져 버리면 중앙지검에서 단독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경찰이 발표할 때는 이건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네. 운전자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발표를 해갖고 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내사 종결 처리해버렸다고 했죠. 네? 내사 종결로 네, 예, 마무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사 일시 정차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이상한 법 논리와 옛날 뭐 오래전 판례를 가지고 이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블랙박스 자체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운전자께서는 블랙박스를 보여줬는데 예. 보고 나서 안 본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변호사고 어떤 외부로부터 압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누가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당연히 운전자 폭행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블랙박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본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일반 변호사라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뭐 다 상부에 보고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시장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변호사다. 근데 또 그걸 전혀 또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 경찰의 거짓말이 다 해명이 거짓말이 된 거고. 그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이 사건을 사실은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가 돼야 할 사안인데 왜 이걸 내사종결로 그냥 단순 폭행죄로 법 죄명을 바꿔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사실 일반 변호사나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경찰이 이런 특혜를 줬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외부에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실 밝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의 영상 공개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 77.7%를 넘기면서 오늘 예약 마감 때 과연 80% 목표를 달성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60살 이상에게 잔여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마포구 내과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를 훌쩍 넘었는데요. 오늘 백신 접종은 모두 끝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진료를 했던 병원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요. 오늘 3시간 만에 48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잔여 백신은 20여 명분이었는데요. 직원들이 예비 명단에 있는 분들에게 1시간 만에 와달라고 전화를 돌렸는데도 금세 동났습니다. 방역당국은 60살에서 74살 어르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자정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은 끝나게 됩니다. 특히 마감 뒤 예약률이 얼마를 기록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률은 77.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70살에서 74살 예약률이 80%를 넘겼습니다. 65살에서 69살은 79%이고요.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60살에서 64살 예약률도 74.9%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밤 12시까지 예약을 받으면 접종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부득이하게 오늘까지 예약을 못하더라도 남은 백신을 우선 접종하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방접종 시행지침을 바꾸면서 잔여 백신이 60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우선 돌아가게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미리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으면 차례가 돌아올 때 병원 연락을 받고 백신을 맞을 수 있었죠. 내일부터는 60살 이상 어르신이 아니면 전화나 방문 예약으로는 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60세 미만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활용한 당일 선착순 예약으로만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요. 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분들은 오는 9일까지 예약이 유지돼 잔여 백신이 생겼을 때 병원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백신이 들어오면서 수급도 한층 안정됐는데요. 오늘 정부가 직접 선구매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운데 85만 3천 회분이 SK바이오 안동 공장에서 추가 출고됐습니다. 내일은 87만 7천 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고 이번 주에 얀센 백신도 101만 회분 도착합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하루 평균 51만 명이 예방접종을 했다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려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내과의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 5일부터 거리 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갑니다. 현재 대구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30.3명으로 수도권보다 43%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대구시는 특히 경제활동이 많은 20, 30대 감염이 많고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이 지역의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주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이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300명이 확진됐고 교직원은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중소 여행사들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빨래방 같은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지만 생계 절벽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명일동에서 중소여행사를 운영하는 강순영 씨의 사무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이 어려워지자 사무실 일부를 빨래방으로 개조한 겁니다. 이곳은 원래 여행사 사무실로 활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곳을 칸막이로 나누어 놓았고요. 한쪽은 이렇게 빨래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행사 일은 끊긴 지 오래. 코로나19 이전 2억 원에 달하던 작년 하반기 매출은 1년 만에 2만 원이 됐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배달 아르바이트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빨래방에서도 이 월세만이라도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월세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빌렸던 돈도 이제 갚아야 될 시기가 오고. 여행사 대표인 최건영 씨는 최근 다른 여행사들과 사무실을 합쳤습니다. 임대료가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최 씨가 지난해 번 돈은 고작 93만 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600만 원 정도 받았지만 1억 원에 달하는 빚을 감당하기엔 어림도 없습니다. 음식 배달부터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몸으로 뛰는 배달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심야에는 택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단가가 좀 안 좋다 싶으면 다시 또 음식 배달도 하고 그렇게 주 야간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많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된 여행사 1만 7천여 곳 가운데 4,500여 곳이 폐업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 11조 7천억 원이던 여행업 전체 매출액은 2020년 1조 9천억 원으로 80% 넘게 줄었습니다. 한 70% 이상이 거의 중소업체이다 보니까 그 중소업체 같은 경우 매출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여행업 종사자들은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대상에 자신들도 포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든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여행 제한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뜹니다. 여행사가 꼭 여행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 듯이 우리는 기피 업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전문가들 역시 여행업을 손실보상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집합 금지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이죠. 집합금지 업종도 아니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합금지랑 마찬가지 역할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손실보상법에서 중소여행사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빚더미에 빠져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여행사들. 생계 절벽 위에서 신음하며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여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 그룹 총수와 만난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송영길 대표. 오늘은 민주당과 조국은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숨은 뜻은 앞으로 대선에 집중하고 싶다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로서는 이제 달리 표현하면 또 조국의 시간이 이제는 아니다. 민생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어제 또 했더라고요. 그만큼 조국의 강을 건너고 싶다. 혹은 조국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사과를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이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숙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강한 혁신의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이
당 대표가 되면서 당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당의 단합을 해칠 줄 모른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혁신과 당의 단합을 해치는 중간지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 나오고 또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처럼 네. 윤석열 전 총장도 뭐 8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먼지 하나 없도록 탈탈 털라 이런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검찰이 네. 왜 다른 행태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있나 모르겠어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으로 추천한 분,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맞다면 그를 추천하고 천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네, 같은 당 의원인데 평가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니까요. 초점을 윤 전 총장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 받아야 한다. 가족들도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송영길 대표도 조국 수사처럼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에 곧 입문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검증 정말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아주 송곳 같은 그 검증들이 이어질 텐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한 차례 검증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대선 주자로서의 검증 과정은 그것과 비교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엄정하고 아주 혹독할 겁니다. 예. 특히 본인은 물론이고 장모 또 부인 문제 이런 것에 이제 집중될 거고요. 여기다 그러니까 검증이 진행되다 보면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이제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예. 여권의 그런 검증에 앞서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검증도 또 치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뭐냐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장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검증이 그런 요구들이 아주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다. 그 두 가지 검증을 넘어서야지 제대로 된 대선 주자로서 설 수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등판을 하면 어떻게 검증이 시작될지 좀 시끌시끌해질 것 같은데 일단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박용진 의원은 들으셨다시피 조국 전 장관을 좀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의원도 물론 이제 이번 대선에 출마를 당내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박용진 의원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을 추천한 사람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아니냐. 예. 그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 무엇이냐, 왜 추천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을 라디오 인터뷰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을 추천한 것은 내가 아니다. 왜 부정확한 말을 하느냐. 회고록 제대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또 다시 박용진 의원이 오늘 민정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말해달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친문 의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 노선 또 이제 젊은 의원인데 여기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다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지사 지도부와 뜻이 같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여기에 숨은 뜻은 뭘까요? 이재명 지사로서는 뭐 나름대로 정답을 찾았고 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시다시피 친문 진영과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척을 저은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했다라면 오히려 더 척을
아주 크게 지게 되는 거고 네네. 그렇다고 옹호 발언을 이렇게 입장을 내놓자니 당내 경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2030 세대가 제기하고 있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역효과를 받을 수 있기 이재명 때문에 지사가 이 강성 친문의 벽을 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사실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당내 경선 그리고 본선을 겨냥하면은 중도층을 또 젊은층을 껴안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예. 과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낫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오기영, 고영인 두 의원의 발언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예 관련해서 질문이 없었다고. 오늘은 논의 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서로 논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뭐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굳이 질문해야 될 그런 필요성들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은 당내에서 할 문제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81명이나 되는데 오늘 60여 명이 갔나 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혹시 질문 답변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주제에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예. 오늘 아마 좀 묻기가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에게 물어봤으면은 조국 그 전 장관 왜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초선 의원들이 과연 그걸 물어볼 수 있느냐? 또 그럴 자리도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예 그런 질문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들이 주로 왔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초선 의원들은 어제 지도부의 그 사과로 반성이 충분히 됐다. 이제는 할 만큼 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던 내용 앞서서 짚어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좀 해야 된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그 장모가 또 좀 쓴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네. 변호사죠. 송경식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나 이렇게 그 측에서 바로 낸 것은 아니고 장모의 변호사 입장문인데 뭐냐면은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정 밖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제도, 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반론을 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그 정진석 네. 그 의원하고 만난 자리에서 장모가 사기 당한 적 없다. 사기 당한 적이 있어도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준 적 없다. 예.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약점 잡히면은 아예 정치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결국 뭐 변호인 측이나 아니면 이런 전원들을 종합해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여권에서 앞으로 검증이 이제 가족 문제, 이제 장모와 부인 문제에 집중이 될 텐데 그렇더라도 자기는 초반부터 기세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예. 이런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에 대한 본격적인 또 수사 그리고 또 재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전 총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윤 전 총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만나잖아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입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겠죠. 일단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 뭐 언제 그 중간에 언제 입당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국민의힘 드는데 대선 후보 경선이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결정되나요? 그렇습니다. 11월 초순 정도에 결정이 나는데 민주당보다 두 달 빠른 거, 두 달 늦은 두 달 거죠? 늦은 겁니다. 예. 딱 두 달 늦은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원래 이제 자신이 중심으로 된 정당 이거를 만들고 나중에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향이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정당 없이 사실 정당을 만든다는 게 쉬운 예. 일이 아니거든요. 예. 기술도 필요하고 사람도 조직도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느꼈을 예.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혼자 한다라면은 검증도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갖고 있는 지지율의 기반이라는 것이 물론 보수층 플러스 제3지대를 희망하는 예. 그런 중도층 혹은 무당층의 지지인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된다면은 그 중도층 또 무당층의 지지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그 위험 부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게 만약에 과도하게 빠져서 중도 지지율이 확 낮아진다라면은 국민의힘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렇게 그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요,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뭐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렇게 모드가 바뀐 것 같거든요. 일단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으로 비유하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가면은 백조가 오리되는 꼴이다. 이렇게 만류한 부분들이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다면은 전적으로 도우려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가급적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 나가서 이끌든가 네. 아니면 자신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3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합류하든가 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 이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우군으로 끌고 안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김종인 위원장 선거 끝난 이후 한 나흘 뒤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 이렇게 예. 알려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그 적으로 만들지 않고 우군으로 끌고 안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쉽게 만만치 않게 우군으로 되는 것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안고 이제 포용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포용력이다. 네.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해설위원께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의힘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데 최근 여론조사가 5월 3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인데 이때쯤이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이유거든요. 그 이후 나온 여론조사를 잠깐 보면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격차가 조금 벌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예. 오차 범위가 1,008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그러면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이재명 전 지사가 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여론조사 이제 4대 지표 국민 지표 조사죠. 4대 여론조사 기관이 한 조사를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비교를 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떨어진 네. 층이 어딘가 이념을 이렇게 표명한 걸 보니까 진보, 보수, 중도 그리고 이제 무당층 지지자 없음 혹은 모름 무응답 이 층에서 보니까 모름 무응답으로 대답한 무당층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랬군요. 22%에서 11%로 예. 거의 절반 빠졌는데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차츰 사그라들면서 예. 무당층들이 지지를 이렇게 철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눈여겨볼 대목이 이재명 지사 경우에 보수층의 지지층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보수층에서 14%, 대구 경북에서 13%,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10%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등판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지율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 만났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신중했던 입장에서 사면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예. 뭐 입장이 상당히 이제 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는데요.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는 70% 정도 사면을 찬성하는 예. 그런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예. 이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문제고 예. 그런 말씀을 해오신 그런 뉘앙스대로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석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재판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연 사면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렇게 변화됐느냐 여기에서 단초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국민들도 공감을 많이 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 경우를 사면에서 가장 걸림돌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사면 관련해서 5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약하겠다 이렇게 예.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뇌물이 들어갑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뇌물로 국정농단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을 하게 된다면은 대통령이 공약을 또 파기하는 그런 그 모순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석방 하는 것이 어떻느냐. 가석방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장관이 결정하는 허가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래서 가석방 조건이 물론 이제 형법상은 3분의 1 임기 형량의 이상 채우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한 80%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마침 다음 달에 그 기준을 낮춘다고 합니다. 한 60% 정도로. 그러면 가석방 요건이 8.15 광복절이면 충분히 충족이 될 거고 정치적 부담이 없다. 그리고 가석방 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외국에 나와서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법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 이왕 할 거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사면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가 선두를 좀 달리다 보니까 견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파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좀 껄끄러운 관계 아니냐 이게 좀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두 사람이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을 경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참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예상인데 실제로 아마 어려움을 틀림없이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국민의당이 지역위원장을 75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한 명도 안 냈었죠. 그렇습니다. 지도당 위주로 하다가 지역위원장을 75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선발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국민의힘과의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챙기는 것 아니냐,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 측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이 약육강식의 인식 좌절감 느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합 논의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되면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도 이제 반문재인 연대로 내년 대선을 이렇게 또 계속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국민의힘에 추탑이 된다라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중도층에 대한 몫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또 사실일 거고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합류를 하느냐, 어느 순간에 또 아니면은 끝까지 그냥 독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냐 아주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진 여군 부사관에 대한 이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의혹의 배경에는 방역 수칙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두려워한 군 간부들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회유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공군 이모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난 3월 초 전 군에는 코로나19로 회식이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간부들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중사를 불러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끌려갔던 이중사는 결국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중사가 곧바로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어쩐 일인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는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도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유족 측은 성추행보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벌을 두려워한 간부들이 초기에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회식 자리에 5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사의 남자친구에까지 압박을 가한 점으로 미뤄 이 같은 회유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휘관 자체도 지휘체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부대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같은 의혹은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군 검찰 수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들은 피해자의 명예가 먼저 회복돼야 한다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성범죄 발생 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입장을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강조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수사의 신뢰와 공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 추천을 받아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 마약을 맞은 여성이 환각 증세에 빠져서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이곳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횡설수설했고 전화는 중간에 끊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를 의심했고 신속하게 출동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자인 여성은 불안한 모습으로 로비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약 투약 뒤 환각 증세가 나타나자 무서워서 경찰에 자진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로비에서 경찰은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서울 성수동 16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한 세대를 태운 뒤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고 불이 난 집에 살던 남성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전진면에 있는 북도에서 각계에서 정비하던 트럭 2대를 25톤 트럭이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정비 차량 1톤 트럭 운전자가 숨지고 5톤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초등학생인 10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학대와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 부회장이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나다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하정우 씨를 벌금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하 씨를 지난달 말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폭력 조직을 만들어 악행을 일삼던 일당 44명이 붙잡혔습니다. 조직 결속을 위해 90도 인사 같은 철저한 충성을 강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경찰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공원 주차장. 밤늦은 시간에 주차장으로 승용차 넉 대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 12명. 차량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야구 방망이하고 새파이프 이런 걸 꺼낸 겁니다. 지역 내 유흥업소 등 이른바 관리 대상을 늘리기 위해 경쟁 폭력 조직과 결투를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2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상부 조직원들 사이 화해가 이뤄지면서 실제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떠나는 간부를 보며 이른바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90도 인사를 수시로 포착했습니다. 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간부를 만났을 때 두목이 탄 차량이 행사장을 떠날 때도 깍듯한 인사는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조직 내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원들을 줄 세운 뒤 단체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한다, 조직을 배신해선 안 된다 같은 행동 강령까지 뒀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고한 시민들을 50차례 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결국 지난 4월 줄줄이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경찰은 1년 8개월 수사 끝에 폭력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모두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두목 등 핵심 조직원 8명을 구속했습니다. 새롭게 폭력 조직을 결성해가지고 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영상 자료나 이런 걸로도 좀 뒷받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조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6월 이전에 집을 팔려는 절세 매물이 대부분 해소가 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도 서초구가 한 달 내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안한 조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이사 대책 직전 수준까지 회귀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번 주에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오르며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노원구가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0.22% 올라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송파와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시흥시가 0.91% 급등하며 수도권이 0.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일제히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보유세 부과를 피해 6월 전에 집을 팔려던 절세 매물이 팔리면서 본격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거란 분석입니다. 시세 혹은 그 이상으로밖에는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일부 거래권들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6% 오르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0.26%나 급등하며 한 달 내내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주변 지역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데 철거 유수요가 몰리게 되면 국지적으로 전세난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인천 계양 등에서 사전 청약을 시작하고 전국에 공공부지를 확보해 공급 물량을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제와 대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걸 막진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라는 정책의 골격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일관적 추진,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제에 대한 투기 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고 하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調査中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 경제 침략으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수평적 조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차원으로島は歴史的な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日本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이 결의안을 IOC에도 정식으로 접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뜻을 명백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만 정부가 단호하게 올림픽 보이콧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만 일본이 올림픽 홈페이지에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점을 하나 표시를 했죠.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은 거듭 수정이 없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 올림픽에 나가지 말자, 이른바 보이콧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50일 남은 일본 올림픽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조은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림픽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선수들 참 마음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체육회에 다녀왔다고요? 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 점으로 찍힌 독도 네. 일본 땅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불을 지폈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한체육회에 찾았어요. 그래서 이기흥 또 유승민 IOC 위원과 독도 사태를 논의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도 좌시할 수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IOC에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하라, 이렇게 두 IOC 위원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 보이콧 얘기를 처음 꺼낸 것도 사실은 정세균 전 총리였거든요. 예. 오늘은 좀 체육인들 앞이라서 그런지 수위를 조금 낮춰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어떤 발언했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터인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명의로 바흐 IO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어요. 네. 평창 때 그랬던 것처럼 빨리 중재해달라, 일본에도 삭제하라고 요구해라, 이런 걸 보냈는데 아직은 답장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IOC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건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평창올림픽 때 우리는 권고로 좀 지웠잖아요. 네,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왜 지웠나, 이럴 거면 우리도 그러니까요. 지우지 말걸, 예. 우리 땅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평창 올림픽 때 그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지도, 독도 땅을 찍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사실 실제 크기를 생각하면 그릴 수 없는 거였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그때 넣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일본이 항의를 했고 IOC도 수차례 문서로 또 회담 같은 때 말로 이거 지우라라고 우리 측에 얘기를 한 했다고 차례도 해요. 아니고 수차례 요구했습니까? 네,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올림픽 헌장 50조에 보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평창 조직위원회는 이런 압박들을 이렇게 수차례 듣다가 그 성화 봉송 루트를 이제 그리는 그런 지도를 개편을 하고 홈페이지를 좀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축척에 맞게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도를 뺐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압박도 당연히 있었고 우리가 또 당시 개최국이었으니까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기조가 작용을 했다고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아프지만 또 우리가 여지를 준 부분도 조금이 있는 게 그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없는 거 이 부분은 지금 뭐 보도들이 조금 잘못 나오는 것 같은데 IOC의 권고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 측에서 논란을 우려해서 안 넣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피겨 아이스댄스 팀 노랫말에도 뭐 독도야 뭐 이렇게 독도와 관련된 가사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치적 논란이라고 생각을 해서 뺀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실제 평창 올림픽 끝나고 평창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할 때 북한은 이제 공동 입장할 때 한반도기에 독도 찍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거 정치적 사안이라 조금 부담스럽다 해서 결국에 공동 입장을 하지 못했어요. 올림픽 그러니까 정신을 너무 따랐네요. 네, 저희가 너무 순진했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일단 당연히 일본이 잘못했고 IOC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우리가 여지를 준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조심하냐? 우리가 또 전적 대인대가 있어요. 배경 보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축구 박종우 선수 한일전 뭐 생각납니다. 이기고 너무 신나서 흥에 겨워서 그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이 줬던 플랜카드 독도는 우리 땅 이거 들었다가 동메달 박탈 그때 논의가 있었죠. 시상대에 서지도 못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이게 무슨 정치적 논의냐 그게 아니라 독도는 어차피 우리 땅이고 그냥 받아서 흥겨워서 했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IOC에서는 크게 통하지 않았고요. 결국에 카스 스포츠중재재판소까지 가서 정치적 선전 아니고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해서 구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올림픽 메달은 찾은 거죠? 네, 찾았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IOC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 이거 정치적인 거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가 실효 지배 를 하고 있고 우리 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바라는 대로 지금 모든 상황들이 독도가 분쟁 지역인 것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IOC가 지금 일본 편 들고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우리한테 수차례 요구했다면서요. 그런데 일본에 지금 한 차례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희가 이제 일본 측에 뭐 그게 안 되니까. 근데 IOC에 물어보면 딱 얘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묻지 말고 도쿄 조직위원회에 문의해라라는 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고요. 저도 그렇게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IOC 중재가 아쉬운 게 맞습니다. 껴야죠. 당연히 중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지우라는 논리 이것만 딱 적용을 해서 이거 정치적 사안이니까 너네 홈피에도 지워라. 평창 때 한국도 지우지 않았냐?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저희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올림픽이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오늘이 딱 50일 남았는데 지금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올림픽을 이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가 내각의 지지율도 바닥을 찍고 뭐 축제 분위기도 안 나고 일본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근데 올림픽 취소 권한은 IOC한테만 있는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우리 정말 못하겠다라고 정말 주저앉아 버리면 IOC는 좀 큰일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독도고 뭐고 그들에게 막 푸시를 강하게 일본 눈치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그 저희 체육계 인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올림픽 개최국의 상황, 뭐 우리 평창 때랑 같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가 있고 많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조금 그때랑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IOC도 이제 모든 외교가 그렇듯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올림픽 공식 후원사 톱 스폰서라고 있는데 13개인가 15개 정도거든요. 이 중에 일본 기업이 3개입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브리지스톤 이렇게 3개나 있고요. 스폰서 전체 후원 금액의 4분의 1이 일본 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놓고 뭐 돈으로 뭐 매수했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죠. 뭐 외교 인맥, 스포츠 인맥 총 동원해가지고 IOC의 중재 요청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뭐 이제 어제 IOC에 뭐 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국회 쪽에서 나오긴 했던데 보면 사실 노태강 전 문체부 차관 그 뭐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됐던 뭐 그분이요. 그분이 스위스 대사로 임명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서 뭐라 했냐면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 또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위해서 IOC와 협의 잘 해라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로잔도 방문하고 뭐 계속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후의 카드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올림픽 보이콧이잖아요. 이게 또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독도 사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분통 터지는 일이고 저희도 지금 공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보이콧 같은 극단적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이콧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따져봤는데 첫 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제 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올림픽 우리가 보이콧하면 독도가 우리 땅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 간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일본이 독도를 지웁니까? 그게 일단 아니죠. 좀 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네, 예. 이거는 감정적이다. 이게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OC에서는 독도를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치적 사안으로 정의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들어서 올림픽에 안 간다? 이거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당장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는데 그럼 거기에 태극기 들고 우리 못 나가는 겁니다. 네, 오륜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선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자기 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제일 뭐 그려왔던 게 올림픽 무대겠죠. 꿈의 무대에 나설 기회를 이제 어른들이 박탈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고 이 말도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이 되게 무겁고 착잡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훈련해야 될 때잖아요. 자, 요즘 선수들 만나보면 어때요? 사실 제일 힘든 게 이 시대, 이 도쿄올림픽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보니까 진천 선수촌 식당에 YTN을 계속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보가 나올 것 같아서. 뭐 그냥 그것도 보이고 늘 틀어져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YTN 뉴스를 많이 보는데 지지난주에 우리가 현안 조사했잖아요. 거기서 도쿄올림픽 뭐 가야 되냐, 뭐 개최해야 되냐. 근데 개최하지 말아야 된다, 취소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83% 나왔는데 그거 본 선수들 뭐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 뭐 노심초사하고 꿈의 무대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선수들도 가기 싫을 수도 있다. 뭐 코로나도 무섭고 뭐 방사능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의 간판 선수들 중에 안 간다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면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전 1위 리 웨스트우드, 또 호주의 애덤 스콧 선수, 또 테니스의 뭐 나달, 니시코리, 뭐 오사카 이런 선수들도 쓴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면 골프랑 테니스는 프로화가 정말 잘 돼 있는 종목이고 뭐 그랜드슬램 우승하면 수십억씩 받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아마추어는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올림픽이 제일 큰 무대고요. 특히 남자는 우리 경우는 메달로 또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위 선양도 할 수 있어서 선수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선수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팀을 병역으로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고 뭐 모든 선수들이 다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고 대표팀에 와서 활약을 펼치고 싶고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이런 꿈의 자리인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식당 이제 뉴스에서 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지금 있는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꼭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은 일본이 처리하는 겁니다. 점을 이제 지워야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아무튼 대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쿄올림픽 끝이 아닙니다. 독도 가지고 계속 싸울 거거든요. 도쿄 보이콧하고 베이징 보이콧하고 뭐 파리 보이콧하고 계속 보이콧할 거 아니잖아요. 좀 냉철하게 좀 어른들이 잘 외교적 해법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구속됐습니다. 프로야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전직 삼성 투수 윤성환이 경찰관들과 함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불법 구속처는 인정하세요?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성환에게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지인에게 자신이 출전하는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겠다고 제안하며 5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스포츠 선수가 경기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은 윤성환이
받은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썼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성환은 지난해 8월 21일 1회에만 이례적으로 사사구 4개를 내줘 승부 조작 정황이 생겼고 KBO도 특이한 경기로 분류해 선수와 면담하라고 삼성구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성환은 구단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방출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기가 윤성환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수사를 통해 출전 경기들을 훑어보면서 승부 조작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2년 LG 김성현과 박현준, 2016년 NC 이태양이 영구 제명된 프로야구계는 5년 만에 다시 승부 조작 파문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에게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찬반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김상희 기자입니다. 문체부가 도입하는 표준 계약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그간 선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해온 트레이드를 선수와 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시했고 선수가 요청할 경우엔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KBO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긴 해요. 물론 실제는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고. 구단과 선수의 갈등 중심에 있던 임의 탈퇴 제도도 임의 해지로 명칭을 바꾸고 은퇴하는 선수가 구단에 신청하는 본래의 취지와 방식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임의 탈퇴는 2009년 축구의 이천수와 2011년 농구의 김승현, 2013년 배구 김연경 사례에서 보듯이 소속팀과 갈등을 빚은 선수들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없게 하는 징계 수단으로 사용돼 온 게 사실입니다. 또 기존 계약서가 선수에 비해 구단의 의무 조항은 미비했다고 보고 구단 측 의무 조항을 강화하는가 하면 불분명했던 퍼블리시티권 사항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니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반영이 되고 또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을 두고 논의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 정부 보조금 배정에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단과 단체들은 선수 권익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트레이드를 당사자 동의로 한다는 내용 등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뿌리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바이러스로 발생한 농작물의 병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진단도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가지마다 싱싱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여기저기 병든 토마토가 눈에 띕니다. 누렇게 말라가는 가지와 잎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총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이런 현상은 작년에 처음 나타나 적지 않은 피해가 났습니다. 올해 또 같은 병이 생긴 건데 이번엔 빨리 조치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작년에 바이러스가 와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진단 키트로도 이렇게 해서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고 해서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피해를 줄인 비결은 바이러스 진단 도구. 작물의 잎에서 추출한 즙을 진단 도구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 불과 2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진단 도구로 토마토는 물론 고추와 수박, 오이 등 10개 작물에 발생하는 17가지 바이러스 병을 진단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가 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진단 도구 보급으로 지난 2007년 이후 6,570억 원 상당의 바이러스병 피해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억 8천만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채소뿐만 아니라 화훼, 약용작물까지도 진단 범위를 넓히고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국산 바이러스 진단 도구로 농가 피해를 줄인 것은 물론 수입 대체까지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때이른 더위와 잦은 비로 논에 콩을 재배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뿌리 썩음 증상과 시든병이 발생하고 있어서 종자를 심을 때부터 소독과 약제 처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진청이 올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11곳을 지정해서 운영에 나섭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활동을 통해 심신장애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농진청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중랑구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오늘 밤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충북 남부와 영동 남부, 남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